금융 시스템 참 신기하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쉽게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잖아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금융의 두 얼굴, 막강한 힘과 치명적인 취약성이라는 거대한 딜레마입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어떻게 금융 시스템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엄청난 엔진이면서 동시에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그 거대한 변화의 시점으로 말입니다. 때는 1970년대입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경제적 충격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죠. 아, 정부가 개입하니까 더 꼬이는구나. 차라리 시장의 힘에 맡겨두는 게 낫겠다. 이런 분위기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야흐로 규제 완화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금융 자율화라는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정부는 이제 좀 뒤로 빠져주시죠. 금리나 돈의 흐름 같은 건 시장이 알아서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게 놔둡시다. 바로 이런 믿음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시장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혁신적인 금융 기법들이 탄생했을까요?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전 세계 금융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첫째, 금융 겸업화. 은행이 증권, 보험까지 다루게 된 거죠. 말 그대로 금융계에 올라운더가 등장한 거예요. 둘째, 증권화라는 기술인데요. 이건 진짜 마법 같았어요. 묶여있던 대출 같은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국제화. 덕분에 이제 돈은 국경도, 여권도 필요 없이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여기서 증권화라는 건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은행이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출 채권들은 당장 현금이 아니잖아요. 이걸 특수 목적 기구, 그러니까 일종의 포장 공장으로 보내요. 거기서 이 채권들을 잘게 쪼개고 예쁘게 재포장해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파는 겁니다. 묶여있던 자산을 유동적인 현금으로 만드는 정말 강력한 도구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혁신의 양면성이 드러납니다. 약속은 정말 눈부셨죠. 효율성. 하지만 그 뒤에는 불안정성이라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녔어요. 자원 배분은 기가 막히게 효율적으로 변했지만 시스템 전체가 짊어져야 할 위험은 훨씬 커졌습니다. 전 세계 자본을 쉽게 끌어올 수 있게 된 만큼 해외에서 터진 작은 문제 하나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위험한 칼날이 예고 없이 우리 시스템을 내리쳤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무서운 데 있습니다. 나 한 사람 혹은 우리 은행 하나만 놓고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최선의 선택이었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모이고 모여서 시스템 전체로 보면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금융시장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냥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났을 작은 금융 불안이 이제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세계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겁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똑똑히 보여주죠. 이 혁신의 시대가 열린 이후 금융위기는 마치 비극적인 패턴처럼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80년대 미국에서 시작해서 90년대에는 아시아를 휩쓸었고 결국 2008년에는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점을 찍었죠. 위기는 점점 더 커지고 전염성도 훨씬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위험은요, 그냥 동네 은행 하나가 문 닫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 리스크라는 건데 이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돼서 돈의 흐름이 뚝 끊기고
결국 우리 모두의 월급, 일자리, 생활이 걸린 실물 경제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런 거대한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고 거대한 위험에 맞서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방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금융안전망이라는 거죠. 경제학자 에드워드 케인이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 설명했어요. 금융안전망은 마치 서커스에서 보는 안전그물과 같다는 거죠. 이 비유를 생각하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밌는 점이 있어요. 두 안전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위험을 감수하고 더 멋진 묘기, 더 과감한 투자를 하도록 격려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서커스에서는 고개사가 줄에서 떨어지면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실패잖아요. 모두가 알죠. 하지만 금융세계에서는요, 은행이 속으로 골마 터져도 한동안은 그 사실을 감쪽같이 숨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망해도 정부가 구해주겠지 하는 생각, 바로 이 지점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안전망은 보통 3개의 튼튼한 기둥으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위기가 터지기 전 사전 예방 단계예요. 평소에 은행들이 너무 위험한지 못하게 관리 감독하는 마치 정기 건강검진 같은 거죠. 두 번째는 위기가 닥쳤을 때 진화 단계입니다. 시장에 돈이 마를 때 중앙은행이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소방수 같은 역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만약 은행이 결국 무너지더라도 우리 소중한 예금을 지켜주는 보호 단계, 바로 예금보험 제도입니다. 예방, 진화, 보호, 이 3가지가 핵심이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한번 풀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외줄 타기처럼 서로 다른 두 힘 사이에서 끊임없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영원한 과제라는 거죠. 금융 시스템을 얌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규율이에요. 시장에 있는 선수들끼리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드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규제 규율입니다. 정부나 감독 당국이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하고 위에서 아래로 규칙을 정하고 강제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작동하는 힘이고요. 여기서 진짜 어려운 점은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맡겨두되 시장이 실패하기 쉬운 영역에만 아주 정교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것. 이 2가지 힘의 최적의 조합, 그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금융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투자를 하고 디지털 화폐가 일상이 되는 시대, 금융혁신의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빨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새로운 안전망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일 겁니다.